작은 여우가 상처를 핥은 뒤 고통은 시작된다. 상처는 썩어 퍼지고 살 속에서 구더기가 들끓는다. 드러난 진실은 섬뜩하다. 구미호의 침에는 살을 먹는 유충이 숨어 있어. 피해자는 바깥에서 안쪽으로 갉아먹히다. 끝내 뼈만 남게 된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쉬어가던 아주 깊은 산골 마을에 덕구라는 이름의 건실하고 마음씨 고운 나무꾼, 총각이 늙으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첩첩산중이라 험한 산줄기가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었고, 아침이면 자욱한 안개가 마을 어귀까지 내려와 마치 세상과 동떨어진 신선들이 사는 곳처럼 신비롭고 고요한 기운이 감도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욕심 없이 소박하게 농사를 짓거나 산에서 약초를 캐며 살았는데, 그 중에서도 덕구는 누구보다 부지런하여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성실한 청년으로 마을 사람들의 칭찬을 한몸에 받곤 했습니다. 덕군의 집은 마을 가장 안쪽, 산비탈이 시작되는 곳에 자리 잡은 작은 초가집이었는데, 비록 기둥이 낡고 지붕은 해마다 새로 얹어야 했지만 덕구의 정성 덕분에 늘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맑은 물이 솟아나는 작은 우물이 있었고, 그 옆에는 어머니가 소일거리로 가꾸는 작은 텃밭이 있어 철마다 싱싱한 채소들이 파릇파릇하게 자라나곤 했습니다. 덕구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어머니가 드실 아침밥을 지은 뒤 튼튼한 지게를 짊어지고 산으로 향했는데, 그의 뒷모습은 언제나 듬직하고 활기가 넘쳐보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덕구는 평소보다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땔감을 구하기로 마음먹고 집을 나섰는데, 그날따라 산새 소리도 들리지 않고 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 숲속이 유난히 고요하고 적막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나무들은 저마다 붉고 노란 옷으로 갈아입고 있었고, 발밑에 깔린 낙엽들은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내며 덕구의 발걸음을 재촉했는데, 그는 왠지 모를 서늘한 기운이 등줄기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묵묵히 산을 올랐습니다. 덕구는 굵은 참나무 가지들이 많이 떨어진 곳을 찾아 지게를 내려놓고 낫을 꺼내어 능숙한 솜씨로 나무를 다듬기 시작했으며,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턱 끝으로 떨어질 때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한참 동안 나무를 하던 덕구는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 잠시 허리를 펴고 바위에 걸터 앉아 어머니가 싸주신 주먹밥을 꺼내 먹으며 땀을 식히고 있었는데, 그때 어디선가 가느다란 짐승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이 나뭇가지 사이를 통과하며 내는 소리인가 싶어 귀를 기울여 보았지만, 그 소리는 분명 고통에 찬 짐승의 신음소리였기에 마음 약한 덕구는 하던 일을 멈추고 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덤불을 헤치고 가시덩굴을 지나 소리의 근원을 찾아가 보니, 그곳에는 하얀 털을 가진 작은 짐승 하나가 쇳덩굴에 뒷다리가 엉켜 꼼짝도 못한 채 애처롭게 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은 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여우가 아니라 눈이 유난히 깊고 털이 눈처럼 하얀 신비로운 모습을 한 여우였는데, 녀석은 덕구를 보자마자 잔뜩 겁을 먹고 몸을 떨며 더욱 구슬프게 울어댔습니다. 여우의 뒷다리는 억센 떵떵굴에 꽉 조여져 이미 살이 벗겨지고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는데, 덕구는 그 모습을 보자 측은한 마음이 들어 녀석을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었고, 조심스럽게 다가가 안심시키려는 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덕구는 짐승이라도 생명은 소중한 법이라 여겼기에 여우가 놀라지 않도록 천천히 무릎을 굽히고 앉아 손을 내밀지 않고 가만히 눈을 맞추며 기다려 주었습니다. 덕구는 여우가 조금 진정된 듯 보이자
조심스럽게 낫을 들어 엉킨 덩굴을 끊어내기 시작했는데 덩굴이 워낙 질기고 복잡하게 얽혀 있어 여우의 다리를 다치지 않게 잘라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조심스럽게 작업하던 중 갑자기 여우가 고통을 참지 못하고 몸부림을 치는 바람에 덕구는 그만 날카로운 가시나무 가지에 손등을 길게 긁히고 말았고 붉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려 하얀 눈밭 같은 여우의 털 위로 한 방울 뚝 떨어졌습니다. 덕구는 손등이 쓰라리고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고 끝까지 집중하여 마지막 덩굴을 끊어냈고 드디어 여우는 자유의 몸이 되어 억압하던 덩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풀려난 여우는 즉시 도망칠 줄 알았으나 의외로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자신의 다친 다리를 핥으며 숨을 고르더니 고개를 들어 덕구를 빤히 쳐다보았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깊고 영롱한지 덕구는 순간적으로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여우는 절뚝거리는 다리로 덕구에게 천천히 다가왔고 덕구는 혹시라도 녀석이 물지 않을까 걱정되어 몸을 움찔했지만 여우는 공격할 뜻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여우는 덕구의 다친 손등 쪽으로 코를 킁킁대며 다가오더니 붉은 피가 흐르는 상처 부위를 자신의 따뜻하고 축축한 혀로 부드럽게 핥기 시작했습니다. 덕구는 깜짝 놀랐지만 여우가 은혜를 갚으려는 행동이라 생각하고 가만히 손을 맡겼습니다. 여우의 혀가 닿는 순간 덕구는 기이한 느낌을 받았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짐승의 혀처럼 까칠한 것이 아니라 마치 미지근한 물을 바르는 듯이 매끄럽고 부드러웠으며 혀가 지나간 자리에는 묘한 열기와 함께 알 수 없는 서늘함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여우는 꽤 오랫동안 덕구의 상처를 정성스럽게 핥아주었는데 신기하게도 쓰라리던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피도 금세 멈추는 것 같아 덕구는 내심 녀석이 영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덕구는 여우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고 싶었지만 녀석이 놀랄까봐 그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바라만 보았습니다. 잠시 후 여우는 핥는 것을 멈추고 다시 한번 덕구와 눈을 맞추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숲속 깊은 곳으로 잽싸게 사라져버렸습니다. 여우가 사라진 숲속에는 다시 정적만이 감돌았고 덕구는 멍하니 서서 자신의 손등을 내려다보았는데 상처 부위에는 여우의 침이 묻어 번들거리고 있었지만 통증은 거짓말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산신령님이 자신을 시험하려 여우를 보낸 것일까 생각하며 오늘 착한 일을 했으니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다시 지게를 짊어졌습니다. 해는 이미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고 숲은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면서 더욱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기에 덕구는 서둘러 하산을 준비했습니다. 지게에 가득 실린 나무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에 덕구는 자꾸만 손등의 상처가 신경 쓰여 힐끔힐끔 쳐다보았는데 분명 피는 멈추었으나 상처 주변의 살색이 평소와 다르게 약간 불그스름하면서도 거무튀튀한 빛을 띠는 것 같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지만 산에서 일을 하다 보면 흔히 겪는 가벼운 상처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집에 돌아가 깨끗한 물로 씻고 된장을 바르면 금방 나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집집마다 저녁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구수한 밥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날아와 덕구의 허기진 배를 자극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기다리실 생각에 발걸음을 재촉하여 집으로 향했습니다. 살인문을 들어서자 마당에서 기다리고 계시던 어머니가 환한 미소로 덕구를 맞아주셨고 덕구는 지게를 내려놓으며 어머니에게 오늘 산에서 겪었던 신기한 일에 대해 신이 나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았습니다. 하얀 여우를 구해준 일이며 그 여우가 자신의 상처를 핥아주어 피가 멈췄다는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덕구의 손등을 살피셨습니다.
어머니는 옛날 어른들이 여우는 요물이라 사람을 홀리기도 하고 해코지도 한다고 하셨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덕구는 그 여우의 눈빛이 너무나 순하고 맑았다며 어머니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저녁상은 조촐했지만 어머니의 정성이 가득 담긴 보리밥과 된장국, 그리고 텃밭에서 갓 따온 고추와 상추가 올라와 있어 덕구에게는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꿀맛 같았습니다. 덕구는 밥을 먹으면서도 자꾸만 손등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지만 어머니가 걱정하실까봐 티를 내지 않고 숟가락질을 계속했습니다. 상처 부위가 마치 불덩이를 올려놓은 것처럼 뜨거워졌다가 또 갑자기 얼음장을 댄 것처럼 차가워지기를 반복했는데 덕구는 산에서 너무 무리해서 몸이 고단한 탓이라 여기며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워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잘 먹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하셨지만 덕구의 안색이 조금 창백해 보이는 것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후 덕구는 우물가로 가서 찬물을 길어 손등을 깨끗이 씻었는데 물이 닿자 상처 부위가 찌릿하며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져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밝은 달빛 아래에서 비춰본 상처는 아까보다 더 부어오른 듯했고 상처의 가장자리가 묘하게 꿈틀거리는 듯한 착각마저 들어 덕구는 눈을 비비고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보니 그저 붉게 부어오른 평범한 상처일 뿐이라 덕구는 자신이 너무 예민해진 탓이라 생각하며 헝겊으로 상처를 대충 감싸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밤바람이 제법 쌀쌀해져 문풍지를 흔드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어머니의 잠자리를 봐드리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덕구는 피곤함이 몰려와 곧바로 이불을 펴고 누웠지만 손등에서 시작된 열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기분 탓에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까 그 하얀 여우의 깊은 눈동자가 허공에 떠오르는 것 같았고 축축하고 미지근했던 혀의 감촉이 생생하게 되살아나 온몸에 소름이 돋게 만들었습니다. 덕구는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청해보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손등의 가려움증은 점점 더 심해져서 긁고 싶은 충동을 참느라 이를 악물어야 했습니다. 밖에서는 부엉이가 구슬프게 울어대고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창호지의 기괴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손등의 상처는 단순한 가려움을 넘어 뼛속까지 파고드는 듯한 욱신거림으로 바뀌어갔고 덕구는 식은땀을 흘리며 끙끙 앓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를 감싼 헝겊 위로 끈적한 진물이 배어나오는 것이 느껴졌는데 그 냄새가 비릿하면서도 어딘가 달짝지근한 향이 섞여 있어 구역질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덕구는 혹시라도 덧난 것이 아닐까 걱정이 되어 일어나 불을 켜고 상처를 확인해보고 싶었지만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로 기운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몽롱한 의식 속에서 자신이 구해준 여우가 사실은 평범한 짐승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비몽사몽간에 덕구는 방문이 스르르 열리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아 실눈을 뜨고 문 쪽을 바라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저 차가운 밤바람만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덕구의 귓가에는 낮에 들었던 그 여우의 울음소리가 아주 가깝게 마치 바로 머리맡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선명하게 들려왔고 그 소리는 고통에 찬 신음이 아니라 마치 기득거리는 웃음소리처럼 들려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덕구는 헛것을 듣는 것이라 여기며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지만 손등의 상처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펄떡거리며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억지로라도 잠을 청하기 위해 눈을 질끈 감고 양을 세어보기도 하고
즐거웠던 기억을 떠올려 보려 애썼지만 머릿속은 온통 하얀 여우와 붉은 상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덕구는 겨우 얕은 잠에 빠져들었는데 꿈속에서 그는 끝도 없이 펼쳐진 하얀 눈밭을 헤매고 있었고 저 멀리서 자신을 부르는 여우의 목소리를 따라 정처 없이 걷고 또 걸었습니다. 눈밭에는 자신의 발자국 대신 붉은 핏방울 자국이 길게 이어져 있었고 그 끝에는 입가에 검은 피를 묻힌 채 웃고 있는 하얀 여우가 덕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악몽에서 깨어난 덕구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는데 방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창밖은 여전히 캄캄한 어둠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이마에 흐르는 식은땀을 닦아내며 무심코 손등을 쳐다보았는데 어둠 속에서도 상처 부위가 희미하게 푸른 빛을 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반딧불이의 불빛처럼 영롱하면서도 기이한 빛이었는데 덕구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손을 들어 코앞까지 가져가 보았지만 그 빛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덕구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몸은 마비된 듯 꼼짝도 할 수 없어 그저 그 기이한 광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처의 푸른 빛 속에서 아주 작은 검은 점들이 꼬물거리는 것이 보였는데 그것들은 마치 살아있는 벌레처럼 상처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살을 파먹고 있는 듯 했습니다. 덕구는 극심한 공포와 함께 끔찍한 고통을 느꼈지만 이상하게도 정신은 점점 더 몽롱해지며 현실 감각이 사라져갔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덕구의 심장 소리만이 텅 빈 방 안을 크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건너방에서 주무시던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려와 덕구는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고 푸른 빛도 순식간에 사라져 다시 캄캄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덕구는 자신이 헛것을 보았다고 굳게 믿으며 다시 자리에 누웠지만 손등의 욱신거림은 멈추지 않았고 불안감은 가슴 한구석에 무겁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날이 밝는 대로 마을의 용한 의원이나 어르신을 찾아가 보여야겠다고 다짐하며 길고 긴 밤이어서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을의 개들이 멀리서 짖어대고 새벽을 알리는 찬 바람이 문풍지를 더욱 거세게 흔들었습니다. 덕구의 손등 상처는 이제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무언가 끔찍한 일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으며 평화로웠던 덕구의 일상에 검은 그림자가 들이오기 시작했습니다. 착한 마음씨로 베푼 친절이 오히려 화살이 되어 돌아온 것인지 아니면 그저 운 나쁜 사고였는지 알 수 없었지만 덕구는 점점 자신의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감지하며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산골 마을의 밤은 그렇게 깊어만 갔고 덕구의 방 안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덕구가 눈을 떴을 때 그의 손등은 어젯밤보다 2배는 더 부어올라 있었고 상처 주변의 피부는 검게 변해 있었으며 그 중심에서는 고름이 아닌 맑고 끈적한 액체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팔 전체가 저리고 무거워 잘 움직일 수 없음을 깨달았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으며 어제 산에서 만난 여우가 남긴 흔적이 자신의 몸을 서서히 잠식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덕구는 떨리는 몸을 이끌고 방을 나와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어머니가 놀라실까봐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문고리를 잡은 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마당에서는 벌써 어머니가 아침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평소와 다름없는
평온한 아침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지만 덕구에게는 그 모든 것이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이제 덕구에게 닥친 시련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고 그는 이 끔찍한 고통의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만 살 수 있다는 절박함을 느끼며 무거운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덕구는 억지로 태어난 척하며 방을 나섰지만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어 고개를 푹 숙인 채 마루에 걸터 앉았는데 어머니는 아들의 어색한 행동을 금세 눈치채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어디가 편찮으냐고 물으셨습니다. 덕구는 그저 밤새 잠을 좀 설쳤을 뿐이라며 애써 웃어 보였지만 퉁퉁 부어오른 손등을 감춘 왼손은 옷소매 속에서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려 속옷을 축축하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아침밥 상 앞에서도 덕구는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어 국물만 몇 번 떠먹는 둥마는둥 하다가 체한 것 같다는 핑계를 대고 서둘러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는 혀를 차며 매실차라도 타오겠다고 부엌으로 들어가셨고 덕구는 그 틈을 타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와 마을 어귀에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로 향했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평상에 앉아 덕구는 소매를 걷어올리고 조심스럽게 상처를 확인해 보았는데 불과 하룻밤 사이에 상처는 더욱 끔찍한 모습으로 변해 있어 저절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붉었던 피부는 이제 검푸른 색으로 변해 있었고 상처 주변에는 마치 거미줄 같은 핏줄들이 붉어져 나와 팔뚝을 타고 위로 올라가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상처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지독한 악취였습니다. 그것은 생선이 썩을 때 나는 비릿한 냄새와 오래된 무덤가에서 맡을 수 있는 퀴퀴한 냄새가 섞인 듯한 역겨운 향이었는데 덕구는 혹시라도 남들이 맡을까봐 황급히 옷소매를 다시 내렸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소매 끝에서 그 냄새가 피어올라 덕구의 코를 찔렀고 그는 자신의 몸이 서서히 썩어가고 있다는 공포감에 사로잡혀 몸서리를 쳤습니다. 덕구는 오늘 하루는 산에 가는 것을 포기하고 마을 의원을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비틀거리고 말았습니다. 지나가던 이웃집 칠성이가 덕구를 발견하고 달려와 부축해주며 안색이 왜 이리 안 좋으냐고 물었지만 덕구는 그저 몸살기가 좀 있는 것 같다고 둘러대며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칠성이는 덕구의 뒤를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는데 덕구에게서 풍겨나오는 묘한 냄새 때문에 코를 킁킁거리며 의아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덕구가 산에서 무언가를 잘못 건드려 병이 났다는 소문이 바람을 타고 조금씩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며 걱정 반, 호기심 반에 눈길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의원에게 가는 길은 그리 멀지 않았지만 덕구에게는 천리길처럼 느껴졌는데 한 걸음 뗄 때마다 손등의 상처가 심장이 뛰는 박자에 맞춰 욱신거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의원 집에 도착하여 진찰을 받으려 소매를 걷어올리자 늙은 의원은 덕구의 손을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리며 혀를 찼습니다. 의원은 침을 놓고 고약을 발라주며 단순히 독충에 물린 것 같으니 며칠 쉬면 나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확신보다는 의구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덕구는 의원의 처방을 받고 약재를 받아들고 나오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는데 의원의 약이 과연 그 기이한 여우의 침독을 당해낼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덕구는 어머니 몰래 방에서 약을 다려 먹고 상처에 고약을 발랐지만 차도가 있기는커녕 통증은 점점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상처 부위가 화끈거리다 못해 이제는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고 뼈 마디마디가 쑤시고 아파서 가만히 누워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덕구는 고통을 잊어보려 벽을 긁으며 신음했는데
손톱이 벽지에 다 긁히는 소리가 방안을 음산하게 채웠고 어머니가 들을까봐 입에 수건을 물고 비명을 삼켜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처는 제멋대로 꿈틀거리며 마치 덕구의 팔을 집어삼키려는 듯 영역을 넓혀갔고 덕구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팔이 멋대로 움직이는 듯한 끔찍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덕구의 모습은 몰라보게 수척해져서 튼튼하던 체격은 온데간데 없고 눈은 자라니 들어가고 광대뼈가 툭 튀어나와 마치 병자처럼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구가 귀신에 홀렸다거나 산신령의 노여움을 샀다는 둥 온갖 추측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개 중에는 덕구네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병세가 깊어지는 것을 보며 밤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천지신명께 빌었지만 하늘도 무심한지 덕구의 고통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눈물 젖은 기도 소리가 밤새도록 이어졌지만 덕구의 방 안에는 어둠과 고통만이 끈적하게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덕구는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자꾸만 하얀 여우가 웃는다, 혀가 뜨겁다라는 알 수 없는 말들을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주며 눈물을 흘리셨지만 덕구는 열에 들떠 어머니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저으며 무언가를 쫓아내려는 신용을 했습니다. 덕구의 눈앞에는 다시 그 하얀 여우가 나타나 자신의 배 위에 올라앉아 붉은 혀를 날름거리며 조롱하고 있었고 그 혀가 닿는 곳마다 살이 녹아내리고 뼈가 드러나는 환상이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덕구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다 기절하듯 잠이 들기를 반복하며 지옥 같은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김노인이 덕구네 집을 찾아왔는데 그는 젊은 시절 약초꾼으로 전국을 떠돌며 기이한 일들을 많이 겪어본 인물이었습니다. 김노인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덕구의 증상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예사일이 아님을 직감하여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지팡이를 짚고 힘든 걸음을 한 것이었습니다. 덕구 어머니는 김노인을 보자마자 왈칵 눈물을 쏟으며 아들을 살려달라고 매달렸고 김노인은 어머니를 위로하며 서둘러 덕구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김노인은 코를 찌르는 악취에 미간을 찌푸리며 이것은 사람의 병이 아니라 짐승의 도끼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김노인은 덕구의 곁에 앉아 이불을 걷어내고 문제의 왼손을 살펴보았는데 덕구의 팔은 이미 팔꿈치까지 검게 변해 있었고 상처 부위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뭉개져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혀를 차며 품에서 작은 은장도를 꺼내 상처 부위를 살짝 건드려 보았는데 칼끝이 닿자마자 검은 피가 솟구치며 꿈틀거리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덕구는 고통에 신음하며 몸을 비틀었고 김노인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이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요물이 남긴 흔적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덕구 어머니에게 당장 쑥과 마늘을 가져오라고 시키고 방 안의 문을 모두 열어 환기를 시키도록 지시했습니다. 김노인은 덕구를 흔들어 깨우며 정신을 차리라고 호통을 쳤고 덕구는 힘겹게 눈을 뜨고 흐릿한 시야로 김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김노인은 덕구에게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으라고 다그쳤고 덕구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며칠 전 하얀 여우를 구해준 일과 여우가 상처를 핥아준 일을 힘겹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김노인은 긴 한숨을 내쉬며 무릎을 탁 쳤는데 그의 예상대로 덕구는 전설 속에 나오는 독서로 두셨구라 불리는 요괴 여우에게 당한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노인은 덕구에게 그 여우는 은혜를 갚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먹잇감에
표식을 남긴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김노인의 설명에 따르면 그 하얀 여우는 사람의 피맛을 보면 혀에 맹독을 품게 되는데 다친 척하며 사람의 동정심을 유발해 상처를 핥게 함으로써 뱃속에 있는 알을 심어 놓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덕구의 상처가 낫지 않고 썩어 들어가는 것은 단순한 염증이 아니라 그 알들이 부화하여 살을 파먹고 있기 때문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덕구와 어머니는 그 끔찍한 이야기에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통곡을 하셨습니다. 덕구는 자신의 선한 마음이 오히려 화를 불러왔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했지만 후회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김노인은 지금 울고 있을 시간이 없다며 오늘 밤 안에 손을 쓰지 않으면 도끼가 심장까지 퍼져 덕구의 목숨을 앗아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마을 청년들을 불러 모아 산에서 특정 약초를 구해오게 하고 집 마당에 커다란 가마솥을 걸어 물을 끓이도록 지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구를 살리기 위해 발벗고 나섰고 평소 덕구의 성실함을 아끼던 사람들은 자기 일처럼 걱정하며 필요한 물건들을 날라다 주었습니다. 덕군의 마당은 순식간에 분주해졌고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김노인은 덕구의 팔을 묶어 도끼가 더 이상 위로 올라가지 못하게 조치하고 날카로운 침을 준비하며 다가올 치료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덕구의 상태는 김노인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는데 상처 속의 꿈틀거림이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심해졌고 검은 핏줄은 이미 어깨 근처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덕구는 고통을 이기지 못해 헛소리를 지르며 발버둥 쳤고 장정 서너 명이 달려들어서야 겨우 덕구를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덕구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비장한 표정으로 끓는 물에 소독한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이제 곧 해가 지면 음기가 강해져 요물의 힘이 더 세질 것이기에 해가 지기 전에 썩은 살을 도려내고 독을 빼내야만 했습니다. 덕구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김노인의 손에 들린 칼을 바라보았는데 칼날에 비친 햇살이 섬뜩하게 번쩍였습니다. 그는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음을 직감하며 어머니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 고개를 돌렸지만 눈물이 앞을 가려 어머니의 모습이 흐릿하게만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고 그 따뜻한 손길만이 덕구가 현실을 붙잡고 있는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김노인은 덕구에게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고 이르며 뼈를 깎는 고통이 있더라도 참아내야만 살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마침내 김노인이 칼을 들어 상처 부위에 갖다 대는 순간 상처 안에서 끼익 하는 기괴한 소리가 들려와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쥐가 우는 소리 같기도 하고 긁히는 쇠소리 같기도 했는데 분명 덕구의 입에서 난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김노인은 칫하고 혀를 차며 주저없이 칼을 그었고 검은 피와 함께 노란 고름이 터져 나오며 악취가 진동을 했습니다. 덕구는 비명을 질렀지만 재갈 때문에 읍하는 소리밖에 내지 못했고 온몸의 근육이 경직되어 튀어오를 듯이 요동쳤습니다. 살이 벌어진 틈으로 하얀 구더기 같은 것들이 우글거리는 모습이 드러나자 지켜보던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것들은 일반적인 구더기가 아니라 꼬리에 붉은 점이 박힌 기이한 벌레들이었는데 햇빛을 보자 미친 듯이 살 속으로 파고들려 발버둥을 쳤습니다. 김노인은 재빠르게 준비해둔 약물을 상처 부위에 들이부었는데 약물이 닿자 벌레들은 타는 듯한 소리를 내며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았고 깊숙이 숨어있는 녀석들은 쉽게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치료가 진행될수록 덕구의 기력은
급격히 소진되어 갔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져 마치 시체와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김노인의 이마에도 굵은 땀방울이 맺혀 떨어졌고 그의 손놀림은 점점 더 빨라졌습니다. 그는 핀셋으로 벌레들을 하나하나 집어내며 신중하게 작업을 이어갔지만 상처가 워낙 깊어 뼈가 드러날 정도가 되어서야 겨우 벌레들의 본거지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덕구는 고통의 한계를 넘어선 듯 눈이 뒤집히고 거품을 물기 시작했는데 이를 본 어머니가 실신하여 쓰러지는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때 상처 가장 깊은 곳에서 손가락만 한 크기의 검은 덩어리가 꿈틀거리며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것은 다른 벌레들과 달리 덩치가 크고 머리에 뿔 같은 것이 달려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이놈이 바로 어미로구나 하고 외치며 그것을 잡으려 했지만 녀석은 뱀처럼 재빠르게 피하며 덕구의 뼈 뒤쪽으로 숨어버렸습니다. 김노인은 당황하며 땀을 닦아내었고 녀석을 잡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숨 막힐 듯 무거웠고 해는 이미 서산에 걸려 마지막 붉은 빛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덕구의 귀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덕구야, 정신 차려라. 네가 이겨내지 못하면 저놈이 네 심장을 파먹을 게다. 그 소리에 덕구는 희미하게나마 의식을 되찾으려는 듯 손가락을 까딱였고 김노인은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다시 한번 칼을 고쳐 잡았습니다. 밖에서는 까마귀 떼가 몰려와 지붕 위를 빙빙 돌며 불길한 울음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불안에 떨며 덕구의 집을 주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건 요물과의 사투였습니다. 김노인은 약초를 태운 연기를 상처 깊숙이 불어넣으며 놈이 튀어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매운 연기에 견디지 못한 검은 덩어리가 다시 꿈틀대며 밖으로 머리를 내밀자 김노인은 번개 같은 손놀림으로 놈의 꼬리를 낚아챘습니다. 녀석은 끽끽거리며 격렬하게 저항했고 그 힘이 어찌나 센지 김노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김노인은 이를 악물고 버티며 놈을 밖으로 끄집어내는데 성공했고 놈을 끓는 물속에 던져버렸습니다. 끓는 물속에서도 녀석은 한참을 팔닥거리다 이내 잠잠해졌고 물 위로는 검은 기름이 둥둥 떠올랐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제거했지만 아직 잔챙이들이 남아있었고 토끼는 여전히 덕구의 혈관을 타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틈도 없이 다시 치료에 집중했고 밤이 깊도록 덕구의 신음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늦은 밤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덕구의 무사함을 기원하며 마당을 지켰고 하늘에는 불길한 붉은 달이 떠올라 이 처절한 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덕구의 운명은 여전히 벼랑 끝에 서 있었고 다가올 새벽이 생명을 가져다 줄지 죽음을 가져다 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미 벌레가 끓는 물속에서 죽음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덕구의 방 안의 감도는 요사스러운 기운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빈자리를 채우려는 듯 더욱 짙고 끈적한 어둠이 방 구석구석을 파고들기 시작했고 덕구의 신음소리는 고통을 넘어선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이마에 맺힌 땀을 훔칠 겨를도 없이 덕구의 팔을 다시 살폈는데 어미가 빠져나간 구멍이 아물기는커녕 그 주위로 검푸른 멍 자국이 마치 잉크가 번지듯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멍이 아니라 살아있는 도끼가 혈관을 타고 심장을 향해 역류하는 징조였기에 김노인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방 안의 등잔불이 갑자기 미친 듯이 일렁거려 그림자들이 춤을 추듯 요동쳤고 벽에 비친 덕구의 그림자가 순간적으로 사람이 아닌 뾰족한 귀를 가진
짐승의 형상으로 변하는 것을 본 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어와 창호지 문을 찢을 듯이 두드려댔고 멀리서 들려오던 개 짖는 소리마저 뚝 끊겨 마을 전체가 죽은 듯한 정막 속에 잠겨버렸습니다. 이것은 산속의 요물이 자신의 사냥감을 놓치지 않으려는 최후의 발악과도 같았으며 그 힘은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강력하고 사악했습니다. 덕구는 다시금 끔찍한 환각에 시달리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눈 덮인 산이 아니라 붉은 꽃이 만발한 기이한 들판에 서 있었습니다. 그 꽃들은 아름다웠지만 시체 썩는 냄새를 풍기고 있었고 꽃밭 한가운데에는 그 하얀 여우가 꼬리 9개를 부채처럼 펼치고 앉아 요염한 자태로 덕구를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여우는 사람의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덕구의 머릿속에 직접 생각을 심어주는 듯했습니다. 내 혀가 달콤하지 않았느냐? 내 침이 따뜻하지 않았느냐? 이제 너와 나는 하나가 되는 거야. 그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하면서도 얼음장처럼 차가워 덕구의 영혼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현실의 덕구는 눈을 뒤집고 입에 거품을 물며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는데 그 목소리가 평소의 굵은 덕구 목소리가 아니라 가늘고 찢어지는 듯한 여자의 목소리 혹은 어린아이의 목소리 같아 듣는 이들의 소름을 돋게 했습니다. 아프다. 아파. 내 다리를 터차매더니 이제는 내 살을 파내는구나. 갚아주마. 똑같이 갚아주마. 그것은 분명 덕구가 여우를 구해줄 때 여우가 느꼈을 고통과 원망을 그대로 읊조리는 것이었습니다. 덕구의 몸은 활처럼 휘어졌다가 다시 침상에 처박히기를 반복했고 그럴 때마다 침상이 삐걱거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김노인은 덕구의 뺨을 세게 때리며 정신을 차리게 하려 했지만 이미 덕구의 의식은 요물의 지배를 받고 있어 소용이 없었습니다. 김노인은 급히 품에서 붉은 부적 한 장을 꺼내 덕구의 이마에 붙이고 주문을 외웠는데 부적이 닿자마자 치이 가는 소리와 함께 타들어가며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이것은 덕구의 몸 안에 있는 도끼가 단순한 독이 아니라 여우의 원혼이 서린 저주임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김노인은 탄식하며 이놈이 보통 여우가 아니었구나. 100년 묵은 불여우가 둔갑을 하려다 실패하고 독을 품은 채 덕구에게 화풀이를 하는 게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방 안에 있던 마을 사람들도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는데 그들 눈에도 덕구의 얼굴이 순간순간 여우의 모습으로 겹쳐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덕구의 눈동자는 노란색으로 변해 세로로 찢어져 있었고 손톱은 길게 자라나 이불을 찢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며 바닥을 기어 덕구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이웃 안악들이 위험하다며 억지로 말려야 했습니다. 덕구는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하고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경계의 빛을 보였는데 그 모습은 영락없는 산짐승의 그것이었습니다. 김노인은 이제 물리적인 치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영적인 기운을 제압할 방법을 강구해야 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당장 소금을 한 가마니 가져오라고 소리쳤고 붉은 팥과 쑥을 태워 집 주변에 결계를 치도록 지시했습니다. 요물은 부정한 것을 싫어하고 맑은 기운을 두려워하니 집안을 정화하여 놈의 기운을 약화시켜야만 덕구의 영혼을 되찾아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김노인의 지시를 따르러 밖으로 뛰쳐나갔고 마당은 다시 한번 부산스러운 움직임으로 가득 찼습니다. 덕구의 팔은 이제 어깨를 넘어 목덜미까지 검은 핏줄이 타고 올라와 마치 검은 뱀이 목을 조르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숨소리는 거칠어지다 못해 쇳소리가 섞여 나왔고
심장은 터질 듯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덕구의 명치 끝을 눌러보았는데 그곳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어 도끼가 오장육부까지 침범하기 직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 도끼가 심장에 닿게 되면 덕구는 영영 사람이 아닌 짐승으로 변해 산으로 뛰쳐나가거나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죽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쑥 태우는 연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어오자 덕구는 괴로워하며 몸부림을 쳤는데 그 힘이 어찌나 장사인지 묶어놓은 밧줄이 끊어질 듯 팽팽해졌습니다. 덕구는 입을 크게 벌리고 허공을 향해 무언가를 물어뜯으려는 심했을 했고 그 입에서는 희뿌연 연기 같은 것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김노인은 그것이 덕구의 생기가 빠져나가는 것이라 여기고 황급히 덕구의 입을 막으며 안 된다. 정신줄을 놓으면 안 돼. 라고 고함쳤습니다. 덕구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러내려 뺨을 타고 흘렀고 그 처참한 광경에 지켜보던 사람들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자정이 가까워오고 있었고 음기는 가장 강해지는 시각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온도는 급격히 떨어져 입김이 나올 정도가 되었는데 아궁이에 불을 아무리 떼도 방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것은 산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마치 무덤 속과 같은 냉기였으며 죽음의 그림자가 덕구의 코앞까지 다가왔음을 의미했습니다. 김노인은 마지막 수단으로 덕구의 열 손가락 끝을 바늘로 찔러 나쁜 피를 뽑아내는 십선열 시판위에 따기를 시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김노인이 덕구의 손가락을 하나씩 찌를 때마다 검은 피가 솟구쳐 올랐는데 그 피는 바닥에 떨어지자마자 지글지글 끓는 소리를 내며 증발해버렸습니다. 손가락 10개를 모두 따고 나자 덕구의 발광은 조금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의식은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덕구는 힘없이 축 늘어져 가쁜 숨만 몰아쉬고 있었는데 이는 체력이 바닥나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김노인은 덕구의 맥을 짚어보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이제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으니 하늘의 뜻을 기다려야 한다고 힘없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으로 달려가 식칼을 들고 와 자신의 손가락을 베어 피를 내더니 덕구의 입술에 떨어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옛말의 어미의 피는 자식의 영혼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약이라 했으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행한 것이었습니다. 붉은 선혈이 덕구의 입술을 적시고 목구멍으로 넘어가자 기적처럼 덕구의 목, 울대뼈가 움직이며 꿀꺽하고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을 꽉 채우고 있던 무거운 공기가 일순간 흩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덕구는 천천히 눈을 떴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공허했고 초점이 없었습니다. 그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어머니 하고 불렀는데 그 소리는 너무나 희미해서 귀를 대지 않으면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니는 오냐? 내 새끼, 엄마 여기 있다 하며 덕구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김노인은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덕구의 팔에 있는 검은 기운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상처 속에서는 여전히 무언가가 꿈틀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노인은 덕구에게 덕구야, 네 안에 있는 것을 뱉어내야 한다. 그것이 네 살을 파먹고 네 혼을 갉아먹고 있어. 내 의지로 그것을 몰아내야만 산다. 라고 간곡히 말했습니다. 덕구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가슴을 움켜쥐더니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구역질을 참지 못하고 헛구역질을 시작했습니다. 우엑, 우엑. 덕구의 몸이 들썩거릴 때마다 방 안에는 다시금 비릿한 악취가 진동을 했고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덕구의 입을 주시했습니다. 덕구가 몇 번의 헛구역질 끝에 마침내 무언가를 토해냈는데 그것은 핏덩이와 엉겨붙은 하얀 털 뭉치였습니다. 그 털 뭉치는 바닥에 떨어지자마자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꿈틀거리더니 이내 검은 연기로 변해 공중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우가 덕구의 몸속에 심어놓았던 요기의 결정체이자 여우의 털이 변해 만들어진 독덩어리였습니다. 김노인은 옳지, 됐다, 이제 큰 고비는 넘겼다 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토해낸 것은 일부일 뿐. 도끼는 이미 전신에 퍼져 있었기에 이를 완전히 정화하기 위해선 더 강력한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김노인은 덕구의 상처를 들여다보며 이제는 독의 근원인 여우의 침 자국을 불로 태워 없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살을 태우는 끔찍한 고통을 수반하는 치료였지만 썩어가는 살을 도려내고 독이 스며든 뼈를 찢어야만 후환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화로에 달궈진 인두를 꺼내들었고 붉게 달아오른 인두는 어둠 속에서 흉측한 빛을 발했습니다. 덕구는 인두를 보자 본능적인 공포에 몸을 떨었지만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마음을 다잡으려 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참을게요. 제가 이겨낼게요. 덕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의에 차 있었고 어머니는 참아볼 수 없어 고개를 돌리고 아들의 손만 꽉 잡았습니다. 김노인은 이것이 마지막이다. 이 고통만 넘기면 너는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붉게 달아오른 인두를 덕구의 검게 변한 손등 상처 위로 가져갔습니다. 치익! 살타는 소리와 함께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고 덕구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허리가 활처럼 휘어지며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지만 덕구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인두가 닿은 곳에서는 검은 진물이 끓어올라 증발했고 요망한 기운들이 비명을 지르며 타들어가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 안은 살타는 냄새와 연기로 가득 찼지만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고 덕구가 이 끔찍한 시련을 이겨내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참 동안의 시술 끝에 김노인은 인두를 떼어냈고 덕구는 기절하듯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상처 부위는 숫덩이처럼 검게 탔지만 더 이상 검은 핏줄이 뻗어나가지 않았고 부기도 눈에 띄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땀에 젖은 얼굴로 덕구의 맥을 다시 짚어보았고 한참 만에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었습니다. 맥이 돌아왔다. 도끼가 빠져나가고 있어. 그 한마디에 방안을 가득 메웠던 긴장감이 일시에 풀리며 여기저기서 안도의 한숨과 흐느낌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덕구는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몸의 독은 빠져나갔지만 사경을 헤매는 동안 기력이 너무 많이 소진되었고 영혼 또한 큰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노인은 오늘 밤이 지나고 내일 아침 해가 뜰 때까지 덕구가 깨어나지 못하면 영영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돌아가면서 덕구의 곁을 지키기로 했고 덕구네 집 마당에는 밤새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다가오면서 바람은 잦아들었고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덕구의 호흡은 여전히 약했고 얼굴은 밀랍인형처럼 창백했습니다. 꿈속에서 덕구는 여전히 그 하얀 눈밭을 헤매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자신을 부르는 여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리 와. 같이 가자. 여우는 손짓하며 덕구를 유혹했지만 덕구는 발을 떼지 않고 제자리에 서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현실의 끈을 놓고 편안한 저곳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고통스러운 현실로 돌아올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것이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닭 울음소리가 꽃기요 하고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새벽을 알리는 그 소리는 어둠을 몰아내고 요괴들의 힘을 약화시키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덕구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고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어머니는 덕구야 하고 소리치며 아들을 흔들었고 김노인도 긴장된 표정으로 덕구를 살폈습니다. 과연 덕구는 지옥 같은 밤을 이겨내고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동이 터오는 산마루에는 붉은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덕구의 방 안은 여전히 생과 사의 경계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닭의 힘찬 울음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메아리치자 덕구의 꿈속 세상에도 거대한 균열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밭 위에서 덕구를 유혹하던 여우의 고운 자태가 순식간에 일그러지더니 그 아름답던 털이 불에 타는 것처럼 검게 그을리며 괴이한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덕구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드는 듯 여우가 내민 손을 뿌리치고 멀리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애타는 목소리를 향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이 눈 속에 푹푹 빠져 잘 움직이지 않았지만 덕구는 이를 악물고 빛이 쏟아지는 쪽으로 필사적으로 기어가며 살아야 한다. 어머니를 두고 갈 수 없다라고 속으로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현실의 방 안에서는 덕구의 몸이 크게 한 번 펄떡이더니 굳게 닫혀있던 입에서 헉하는 거친 숨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멈춘 듯 고요했던 가슴이 다시 격렬하게 오르내리기 시작했고 창백했던 얼굴에 아주 희미하게 남아 붉은 혈색이 돌기 시작하자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어머니는 덕구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아이고 내 새끼 이제 살았구나. 조상님 감사합니다 하며 오열을 토해냈고 그 울음소리는 기쁨과 안도가 뒤섞인 것이라 듣는 이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습니다. 김노인은 땀에 젖은 손으로 덕구의 이마를 짚어보고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덕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떴지만 눈부신 아침 햇살에 적응하지 못해 몇 번이나 눈을 깜빡여야 했습니다. 흐릿한 씨앗 속에서 어머니의 눈물 젖은 얼굴이 보이자 덕구는 자신이 저승이 아닌 이승에, 그것도 가장 안전한 자신의 집에 있음을 깨닫고 메마른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물 좀. 갈라진 목소리로 간신히 내뱉은 첫 마디에 어머니는 황급히 자릿기를 가져와 덕구의 입에 조심스럽게 흘려 넣어 주었습니다. 시원한 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덕구는 비로소 온몸의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고 동시에 손등에서 불타는 듯한 욱신거림도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김노인은 덕구가 물을 마시는 것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긴장을 풀고 마을 청년들에게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뒤처리가 중요하다. 저기 구석에 있는 대야를 조심해서 들어라. 절대로 쏟아서는 안 된다. 김노인이 가리킨 대야에는 어젯밤 덕구의 상처에서 뽑아낸 검은 피와 죽은 벌레들, 그리고 흉측하게 변해버린 손뭉치들이 담겨 있었는데 그 위로는 여전히 시커먼 도끼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기만 해도 구역질이 날 정도로 끔찍한 몰골이었고 가까이 다가가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냉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청년 2명이 조심스럽게 대야를 들고 밖으로 나갔고 김노인은 그 뒤를 따르며 마을 뒷산 양지 바른 곳에 깊은 구덩이를 파라고 일렀습니다. 이것들은 요물의 잔해이니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 반드시 해가 잘 드는 곳에 묻고 그 위에 소금과 숯을 두껍게 깔아 정화해야 한다. 그래야 다시는 이 끔찍한 기운이 마을로 내려오지 못할 게다. 청년들은 김노인의 말에 따라 땅을 깊이 파고
오염물을 묻은 뒤 흙을 덮고 꼼꼼하게 다지며 혹시 모를 후환을 없애기 위해 정성을 쏟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추는 양지 바른 언덕 위에서 지난밤의 악몽은 그렇게 땅속 깊은 곳으로 영원히 봉인되었습니다. 집안에 남은 안악들은 서둘러 방 안을 청소하기 시작했는데 밤새 피운 쑥 냄새와 피비린내, 그리고 알 수 없는 썩은 냄새를 없애기 위해 문을 활짝 열고 빗자루질을 했습니다. 방바닥에 누러붙은 검은 빗자국은 아무리 닦아도 잘 지워지지 않아 결국 장판을 뜯어내고 아궁이에 재를 가져와 문질러야 했습니다. 덕구의 옷과 이불도 모두 걷어내어 마당 한가운데서 불태웠는데 불길 속에서 파닥파닥 하는 소리가 나며 검은 연기가 치솟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다시 한번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옷에 붙어 있던 마지막 애군이 타들어가며 지르는 비명소리 같았습니다. 덕구는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고 뽀송뽀송한 새 이불 위에 누웠지만 몸을 움직일 기운이 없어 그저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왼손은 붕대로 칭칭 감겨 있어 묵직하게 느껴졌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로 마비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김노인은 덕구에게 다가와 손은 당분간 쓰지 못할 게다. 살이 다 녹아내려 뼈가 보일 지경이었으니 새 살이 돋으려면 한 계절은 좋게 걸릴 게야. 그래도 목숨을 건진 게 어디냐. 흉터는 남겠지만 그것이 네가 요물을 이겨낸 훈장이라 생각하거라. 라고 위로하며 쓴 약물을 한 사발 건넸습니다. 약을 마신 덕구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는데 이번에는 악몽을 꾸지 않고 평온한 숨소리를 내며 곤히 잠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머리맡을 지키며 부채질을 해주었고 덕구의 얼굴에 평소의 온화함이 되돌아오는 것을 보며 비로소 마음속 응어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지만 저마다 덕군의 집에 쌀이나 달걀, 귀한 약초 등을 놓고 가며 쾌유를 빌어주었습니다. 흉흉했던 소문은 어느새 사라지고 마을은 다시 따뜻한 인심으로 채워지며 위기를 함께 넘긴 공동체의 끈끈함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김노인은 마을 회관인 정자나무 아래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번 사건의 전말과 앞으로의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일러주었습니다. 그 여우는 독설호라는 아주 교활한 놈이다. 놈은 자신이 직접 사냥하지 않고 다친 척 연기하여 사람의 동정심을 이용해 독을 심는다. 사람이 그 독에 중독되어 서서히 죽어가면 그 시체를 먹고 영역을 키우는 아주 사악한 요물이지. 사람들은 김노인의 말에 혀를 내두르며 산에서는 짐승이든 사람이든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김노인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덕구가 살아난 것은 천운이기도 하지만 평소 덕구가 쌓은 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법이니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마을 사람들도 서로 돕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당분간은 산 깊은 곳에는 들어가지 말고 해가 지면 일찍 귀가하여 문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해라. 마을 사람들은 김노인의 당부를 가슴 깊이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고 아이들에게도 산에 혼자 가지 말라고 엄하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덕구는 부축을 받아 일어나 앉을 수 있을 정도로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입맛도 돌아와 어머니가 쑤어준 흰죽을 맛있게 비워냈고 창백했던 안색도 점차 혈색을 되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붕대를 감은 왼손은 여전히 욱신거렸고 밤이 되면 상처 부위가 가려워 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김노인은 이틀에 한 번씩 들러 상처를 소독하고 약을 발라주었는데 붕대를 풀 때마다 드러나는 흉측한 상처, 자국을 볼 때마다 덕구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손등의 살은 움푹 패어 있었고 검게 변한 피부는 마치 불에 탄 나무 껍질처럼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덕구는 자신의 손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자신이 베푼 친절이 독이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고, 앞으로 누군가를 도와줄 때 망설이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덕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덕구야, 여우가 나쁜 것이지 네 착한 마음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네가 그때 여우를 그냥 지나쳤다면 아마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을 게다. 비록 결과가 험악했지만 너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다한 것이다. 어머니의 말씀은 덕구의 상처받은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덕구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마당에 나와 평상에 앉아 따스한 햇볕을 쬐고 있었는데, 이웃집 칠성이가 찾아와 산에서 주워온 호두 한 자루를 내밀었습니다. 덕구야, 이거 먹고 얼른 기운 차려라. 네가 없으니 심심해서 살 수가 없다. 산에 나무하러 갈 때도 네가 앞장서지 않으니 영 흥이 안 난다. 칠성의 투박하지만 정겨운 말에 덕구는 오랜만에 환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구를 피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살갑게 대하며 그가 겪은 끔찍한 일을 잊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덕군의 집은 이제 요괴의 소굴이 아닌 기적과 치유의 장소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마당의 텃밭엔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배추와 무는 더욱 단단하게 여물어가고 있었고, 감나무에는 붉은 홍시가 주렁주렁 매달려 풍요로움을 더했습니다. 덕구는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새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비록 손등에는 지울 수 없는 흉터가 남았지만 그것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증표이자 다시 얻은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교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김노인은 마지막 치료를 하러 온 날 덕구에게 특별한 당부를 남겼습니다. 이 상처는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면 쑤실 게다. 그때마다 너는 그날의 일을 기억하고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 요물은 사람의 약한 마음을 파고드는 법이니 몸의 상처보다 마음의 빈틈을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언젠가 산에서 또다시 곤경에 처한 짐승을 보게 되거든. 그때는 섣불리 손을 대지 말고 멀리서 지켜보거나 나에게 알리거라. 덕구는 김노인의 말씀을 명심하겠노라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덕구의 회복과 함께 집안의 분위기도 예전처럼 밝아졌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콧노래를 부르며 밥을 지으셨고, 덕구의 웃음소리도 담장을 넘어 골목길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덕구는 밤이 되면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머리맡에 작은 단도를 두고 자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다시는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 어머니를 걱정시키지 않겠다는 다짐의 표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덕구는 더 이상 순진한 나무꾼 청년이 아닌 세상을 보는 눈이 한층 깊어진 어른으로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구의 이야기를 독을 품은 여우의 혀라는 제목으로 아이들에게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겉보기에 아름답고 불쌍해 보이는 것에도 치명적인 독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교훈을 담은 이 이야기는 긴 겨울밤 화롯가에 둘러앉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며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덕구는 자신의 이야기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조금 부끄러웠지만 그것으로 인해 다른 누군가가 화를 피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덕구의 손등에 딱지가 앉고 새살이 돋아나기 시작할 무렵 마을에는 첫눈이 내렸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이자 덕구는 잠시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몸을 움츠렸지만 이내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어머니와 군고구마를 까먹으며 창밖의 눈을 감상할 수 있는 여유를 찾았습니다. 눈은 더러운 것들을 덮어주고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어주지만 그 아래에는 여전히 험한 바위와
가시덤불이 숨어 있다는 것을 덕구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덕구는 어머니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손이 다 나으면 제일 먼저 아버지 산소에 다녀오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살아난 것도 다 아버지가 보살펴 주신 덕분인 것 같아서요. 어머니는 아들의 기특한 생각에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덕구의 마음속에는 이제 공포 대신 가족에 대한 사랑과 삶에 대한 의지가 가득 차올랐고, 그것은 그 어떤 요괴의 독보다도 강력한 힘이 되어 덕구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다시 고요한 정적 속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예전의 스산함과는 다른 평온하고 안락한 휴식의 고요함이었습니다. 덕군의 집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올라 밤하늘로 흩어졌고, 방 안에서는 도란도란 이야기꽃이 피어났습니다. 덕구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고 흉터가 단단해질 때쯤이면 봄이 오고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덕구는 다시 지게를 치고 산으로 가겠지만, 예전과는 다른 당당하고 지혜로운 모습으로 산을 오르게 될 것입니다. 기나긴 겨울이 지나고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녹아 졸졸 흐르는 소리가 들려올 무렵, 덕구의 손등에 깊게 패였던 상처 위에도 마침내 단단한 굳은 살이 박히고 새살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흉터는 마치 늙은 나무의 옹이처럼 거칠고 투박한 모양새를 하고 있었지만, 덕구는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감추려 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훈장처럼 여기며 당당하게 드러내고 다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구의 손을 볼 때마다 혀를 내두르며 그 끔찍했던 밤을 떠올렸지만, 한편으로는 요물의 도끼를 이겨낸 덕구의 강인한 정신력에 감탄하며 그를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따스한 봄볕이 마당에 가득 쏟아지던 어느 날, 덕구는 창고 구석에 세워두었던 지게를 꺼내어 먼지를 털어내고 느슨해진 끈을 다시 단단하게 조여매며 산으로 돌아갈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다시 산에 가는 것이 못내 불안하여 도시락을 싸주는 손길이 떨리고 있었지만, 덕구는 어머니의 어깨를 주물러 드리며 이제는 산의 무서움을 알기에 결코 경거망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덕구는 지게를 짊어지고 살인문을 나서며 크게 심호흡을 했는데, 코끝을 스치는 흙냄새와 풀내음이 예전과는 사뭇 다르게 훨씬 더 진하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 산길로 접어들자 겨우내 움츠렸던 나무들이 연초록 잎을 틔우며 생동감 넘치는 모습으로 덕구를 반겨주었는데, 그 풍경이 마치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난 듯 정겨웠습니다. 하지만 덕구는 예전처럼 무턱대고 덤불숲을 헤치고 다니지 않았고, 김노인의 가르침대로 사람들이 다니는 큰 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며 주변을 살피는 신중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산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는 언제든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날카로운 발톱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덕구는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덕구는 양지 바른 곳에 자리를 잡고 나무를 하기 시작했는데, 도끼질을 할 때마다 왼손의 상처 부위가 릿하게 당겨왔지만 그것은 참을 수 있는 정도의 통증이었고 오히려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땀을 흘리며 일에 집중하다 보니 어느새 지게 한가득 땔감이 쌓였고, 덕구는 잠시 바위에 걸터앉아 어머니가 싸주신 주먹밥을 꺼내 먹으며 산 아래 마을 풍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자신의 집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며 덕구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금 깨닫고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숲속 어딘가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와 덕구는 하던 동작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쪽을 예의 주시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호기심에 다가갔겠지만 이제 덕구는 자리를 지키며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는 쪽을 택했고, 잠시 후 노루 한 마리가 튀어나와 숲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덕구는 산짐승들이 자신들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방식에 함부로 개입해서는 안 되며, 인간과 자연 사이에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존재한다는 것을 몸소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 덕구가 나무를 가득 실은 지게를 지고 마을로 내려오자 동네 아이들이 달려와 덕구 형 왔다 하며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덕구의 지게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산에서 호랑이는 안 만났느냐, 여우는 없었느냐며 제잘거렸고, 덕구는 빙그레 웃으며 아이들에게 산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다정하게 일러주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도 평상에 앉아 있다가 덕구를 보고는 고생했네, 몸은 좀 어떤가 하며 안부를 물었고, 덕구는 씩씩한 목소리로 이제 끄떡없습니다 하고 대답하며 듬직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는 벌써 저녁 준비를 마치고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는데, 밥상 위에는 덕구가 좋아하는 봄나물 무침과 구수한 냉이 된장국이 김을 모락모락 피우며 차려져 있었습니다. 덕구는 우물가에서 등목을 하고 상쾌한 기분으로 방에 들어와 어머니와 마주 앉아 숟가락을 들었는데, 따뜻한 밥 한 숟가락이 입안에 들어가는 순간 온몸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밥을 잘 먹는 모습을 보며 많이 먹어라, 산에 다니려면 힘을 써야지 하며 생선살을 발라 밥 위에 얹어주셨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 덕구는 사랑방에 불을 지피고 멍석을 짜고 있었는데, 김노인이 마시를 나왔다며 살인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김노인은 덕구의 손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피더니 이제 도끼는 완전히 빠졌고 상처도 잘 아물었으니 더 이상 걱정할 것은 없네 라고 말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덕구는 김노인에게 큰 절을 올리며 생명의 은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했고, 김노인은 껄껄 웃으며 자네가 살 운명이었기에 산 것이지 내가 한 게 뭐 있나 하며 겸손하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김노인은 덕구에게 차 한 잔을 얻어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었는데, 그것은 덕구가 겪은 일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교훈을 담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세상 만물에는 다 저마다의 독이 있고 약이 있는 법이네. 여우의 침이 자네에게는 독이 되었지만 여우에게는 자신의 새끼를 지키기 위한 무기였을지도 모르는 일이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마음가짐일세. 덕구는 김노인의 말씀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자신이 겪은 고통을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계기로 삼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김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덕구는 대문 밖까지 나가 배웅을 해드렸습니다. 하늘에는 보름달이 둥실 떠올라 마을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 어디선가 불어온 밤바람이 대나무 숲을 흔들며 사르락 사르락 하는 청명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잠시 마당에 서서 달을 올려다보았는데, 달빛 속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땅을 딛고 서 있는 것을 보며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이제 덕구에게 밤은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내일을 위한 휴식과 충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덕구는 잠자리를 펴고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아 눈을 감고 지난 일들을 차분하게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얀 여우와의 만남, 끔찍했던 고통의 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헌신적인 도움과 어머니의 사랑까지, 그 모든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덕구는 그 과정에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고, 앞으로 남은 인생은 덤으로 얻은 것이라 생각하며 더욱 베풀고 성실하게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회관 앞 정자나무 아래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덕구의 이야기를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는데 이제 그 이야기는 공포담이 아니라 희망과 교훈을 주는 미담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덕구를 여우를 이긴 나무꾼이라 부르며 칭송했지만 덕구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며 변함없는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는 산에서 캔 약초를 몸이 아픈 이웃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힘든 일을 겪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계절은 다시 흘러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어 덕분의 집 마당에는 고추가 붉게 익어가고 감나무에는 탐스러운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덕구는 어머니와 함께 텃밭에서 수확한 채소들을 다듬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평화로운 모습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덕구의 손등에 남은 흉터는 세월이 흐를수록 희미해졌지만 그가 얻은 삶의 지혜와 겸손함은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져 그의 눈빛을 맑고 깊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덕구는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다시 그 하얀 여우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우가 흉측한 모습으로 덤벼들거나 유혹하지 않고 멀리서 덕구를 지그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는 조용히 뒤돌아 사라졌습니다. 덕구는 꿈에서 깨어나 이것이 진정한 화해와 용서의 의미임을 깨달았고 비로소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마지막 불안의 조각마저 완전히 털어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을은 다시 예전의 평온을 완전히 되찾았고 밤이 되면 집집마다 웃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아이들은 걱정 없이 단잠을 잤습니다. 덕분의 집 부엌 아궁이에는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오고 구들장은 뜨끈하게 달궈져 하루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주었습니다. 어머니는 덕구의 이불깃을 여며주며 오늘도 수고했다. 내 아들 하고 속삭였고 덕구는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표정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밤은 깊어만 가고 하늘의 별들은 보석처럼 반짝이며 잠든 마을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지붕을 타고 넘으며 자장가처럼 부드러운 소리를 내었고 숲속의 짐승들도 모두 굴 속으로 들어가 평화로운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덕구의 집 창호지 문으로 은은한 달빛이 스며들어 방 안을 아늑하게 감싸 안았고 그 고요함 속에서 모든 근심과 걱정은 눈 녹듯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덕구가 보여준 용기와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은 오래도록 전해져 내려오며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작은 등불로 남게 되었습니다. 험한 세상살이에 지치고 힘든 일이 닥쳐와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바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덕구의 이야기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자리에도 덕구네 집에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편안하고 행복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밖에는 바람이 자고 나뭇잎 하나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밤이 찾아왔습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오늘 하루의 고단함을 내려놓고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 시간입니다. 덕구가 겪은 시련이 결국 평온으로 마무리되었듯이 여러분의 내일도 맑고 밝은 햇살처럼 희망차게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마음을 푹 놓으시고 세상에서 가장 포근한 잠을 청해보세요. 이제 아무 걱정 말고 푹 주무세요.